안녕하십니까. 전기전자공학부 이인규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무선통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 초기 이동통신 시스템으로부터 5G에 이르기까지 변천사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6G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첫 번째 이동통신으로 일컬어지는 아날로그 통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1G라고 부르고요. First Generation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맨 처음에 시작된 이동통신 시스템으로서 순전히 음성통화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초기 이동통신의 목적을 이뤘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로소 1990년대 말에 최초의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인 2G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것 같은 폴더폰 등장하는 시기가 되었고요. 최초의 방식은 CDMA나 TDMA라는 디지털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아날로그보다 훨씬 더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었고요. 문자와 같은 간단한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CDMA 기술이 이때부터 처음 도입됐고요. 우리나라가 이동통신의 강국으로 등장한 것이 이 2G 시스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다음 본격적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3G 시스템이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하게 됩니다. 드디어 스마트폰이라고 일컫는 새로운 통신기기가 등장함으로써 수많은 멀티미디어가 각 사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동통신 방식은 2G에서 사용했던 CDMA를 확장한 광대역 CDMA라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 주된 통신 기법이었습니다. 이 3G 시스템에서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동영상을 자유롭게 접하기에는 좀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3G에 이어서 4G 이동통신이 등장한 것이 2011년 정도 됩니다. 실시간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고요. LTE라 불리우는 국제 표준을 사용하여 4G를 구현하였습니다. LTE는 Long Term Evolution의 약자로서 3G를 뛰어넘는 고성능, 고화질 데이터가 무선으로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든 통신 규격이 되겠습니다. 이때 기술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브레이크트루가 몇 가지 소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CDMA를 뛰어넘는 OFDM이라는 변복조 방식을 사용하였고요. 기존의 단일한 안테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안테나를 동시에 사용하는 다중 안테나 기법, 미모라는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폭발적인 데이터 스트림을 고성능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여러분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5G 시스템이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5G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주파수 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낮은 대역인 3.5GHz랑 28GHz 대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G는 4G에서 지원할 수 없는 초고속, 초지연, 초대용량이라는 세 가지 큰 축으로서 전송 시스템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전송 속도는 최대 속도가 2GBps로서 기존 4G 시스템보다 10배 넘는 전송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G 시스템은 약 2020년대 후반까지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G 시스템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5G 시스템을 이어서 약 2030년경부터는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연구자들이 치열한 연구와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G 통신은 크게 세 가지 새로운 연구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3.5GHz 대역을 뛰어넘는 테라헤르츠 대역의 통신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성 통신을 이용해서 지상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 통신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적용한 지능형 통신 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6G 통신의 첫 번째 요소 기술이 될 테라헤르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헤르츠라 함은 보통 기가헤르츠의 1000배가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의미합니다.
6G의 목표는 5G의 전송 속도인 2GBps보다 최소한 수십 배가 넘는 수백 GBps를 서포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대역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G에서는 5G에서 사용하는 3.5GHz 대역보다 약 수백 배가 높은 주파수 대역인 테라헤르츠 대역을 활용한 통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파수 대역이 높아졌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파수 채널의 특성상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파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4G, 5G에서 사용하는 도달거리인 1km 내외의 거리를 충족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현재 나와 있는 연구 결과로는 테라헤르츠를 이용한 통수신 기법에서는 수십 미터 정도의 도달거리를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여러 연구자들은 테라헤르츠에 얻을 수 있는 송수신 디스턴스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테라헤르츠에서는 약 300GHz 대역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한 높은 대역의 송수신을 이용함으로써 6G가 추구하는 수백 GBps의 전송률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성통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까지는 대부분 사용자들이 지상에만 이루어져 있는 지상 네트워크 설계를 주로 연구하였습니다. 하지만 6G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지상뿐만 아니라 위성까지 아우르는 확장된 네트워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성통신은 새로운 연구 토픽은 아닙니다. 일찍이 모토로라가 1997년도에 이리디움 프로젝트를 통해서 위성통신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상용화도 이루어졌었지만은 그때 당시는 굉장히 비싼 사용료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용화는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리디움 프로젝트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비싼 비용 문제는 최근 들어 많은 혁신적인 연구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가 최근 설립한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통해서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개시하였습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전 세계 지구상 위에 12,000개 이상의 통신시설을 저궤도로 쏘아 올림으로써 전 세계의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나왔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스타링크에서 제공하는 위성통신이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위성통신의 특징은 저궤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점에 위성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 지구를 순환하여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지상에 있는 사용자가 항상 움직이고 있는 위성에 실시간으로 접속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성을 수천 개 이상 지구상에 항상 띄워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스타링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0,000개 이상의 통신 위성이 현재 2023년까지는 완비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앞으로 다가올 6G 위성통신의 커다란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G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될 부분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통신 시스템입니다. 전통적인 통신 기법은 통신 이론에 기반하여 수학적인 이론을 통해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잘 알려진 딥러닝 기법이 기존 통신 기법보다 더 우월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법을 통신 시스템에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훨씬 더 향상된 통신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세계 각국의 통신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6G 표준화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지능형 기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워낙 일반인들에게 파퓰러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이 꼭 모든 기존 기법보다 좋아지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머신을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데이터가 사전에 확보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바일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인공지능 설계가 훨씬 더 챌린징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머신러닝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이슈는 공학적인 문제에서 보통 스케일러빌리티라고 불리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케일러빌리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픽스가 된 환경에서 최적화된 인공지능이 약간이라도 시스템의 계수가 바뀐 경우 잘 동작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10명인 상황에서 최적화된 네트워크가 실제 사용자가 15명으로 증가된 상황에서는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자 수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을 스케일러블한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는 아직 머신러닝 부분에서도 많이 풀리지 않고 있는 현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6G가 다가올 2030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노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6G의 기반 기술이 될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테라헤르츠 통신, 위성 통신, 그리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머신러닝 통신 서비스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술을 연구하여 최적화함으로써 우리가 꿈꾸는 6G 통신이 2030년 경부터는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3G CDMA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이동통신 분야 전문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역량을 극대화하여 6G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